오늘은 기분이 나쁘다. 왜냐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년이 멋진 외제 목걸이를 들이대며 자랑했기 때문이다. 고놈의 계집애 목걸이를 들이대며 방긋 웃을 때 난 그년의 얼굴을 할퀴어주고 싶었지만 참아보는 사람도 있고 해서 무진장 참았다. 하지만 화를 풀 길이 없고 해서 술을 잔뜩 마셨더니 어느새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다. 으휴, 이제 가야겠구나. 너무 늦었다. 내일 아침에 일 나가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했다. 그래서 난 포장마차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바깥으로 나왔다. 휘잉 바람이 불었다. 그러자 용암처럼 뜨거웠던 가슴이 조금 시원해졌다. 주름이 접히던 치마를 고르게 펴고 어깨 위에 비듬을 탁탁 털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갔다. 나왔어. 빌라의 202호에 들어서며 나직이 말했다. 현재 나는 언니와 같이 살고 있다. 부모님이 독립심을 기르라며 집 밖으로 내모른 지 이제 3년째다. 그동안에 나와 언니는 정말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을 모았고 빌라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것이 한 1년 전쯤이다. 아우, 피곤해 어찌됐든 내 말에 대답이 없는 걸로 보아 언니는 이미 잠든 것 같았다. 하긴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언니의 신조이니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난 가지고 있던 핸드백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침대 2개가 창문을 중심으로 양쪽에 놓여져 있었고 창문 쪽으로는 책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엔 옷장 가구가 있었는데 옷장 가구로 간 나는 입고 있던 옷을 옷장 속에 걸고는 야른 나시를 갈아입고는 화장실에 가서 가볍게 씻었다. 그런 다음 여러 잡다한 확인 검사를 하고는 이불을 덮었다. 참 잘도 자네. 고개를 옆으로 돌려 반대쪽에 위치한 침대 위를 보면서 내가 한 말이다. 그 위에는 약간 어리숙하게 생긴 여자 한 분이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내 언니라는 분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고급 레스토랑 종업원. 그곳에서 서빙을 하거나 손님들 음식값을 계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외라면 예쁘장한 얼굴과 날씬한 몸매의 묻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조금 순진하고 멍청하게 굴어서 백치미가 느껴진다고 할까나. 몸매나 미모를 제외하면 그다지 별 특징이 없는 여자가 바로 우리 언니라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나는 보통이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을 바로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다고 해서 언니에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에고, 졸려라. 아무튼 졸려 죽겠다. 크게 하품을 한 나는 목까지 이불을 끌어당기고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부스럭부스럭 그응. 이게 무슨 소리지? 뭔가 뒤적이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다. 그의 인상을 찌푸려진 나는 나의 잠을 깨어나게 한 그 소리에 속으로 욕을 하고는 다시 잠잤다. 그러다 잠깐만. 이불이 어떻게? 누군가가 있다.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억지로 막으며 얌전히 있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웠다. 도대체 누구지? 누가 들어온 거지? 애석하게도 내가 덮고 있는 이불 안에 어느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가만, 지금 내가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온 거지? 여자 둘이 사는 곳이다 보니 문단속은 철저하게 했다. 그런데 이 이불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온 거지? 설마 내가 오기 전에 미리 들어와 있었던가? 내가 잠들기 전까지 어느 구석에 숨어 있었던 것일까? 아무튼 난 화가 났다. 지금 나를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남자에게 화가 났으며 지금에서야 깨어난 내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베개 밑에 전기 충격기가 있었지 무례한을 절대 봐줄 생각이 없는 나는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이불 속에 있는 손을 빼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기 충격기를 들고 이불 속에 있는 사람을 잡을 수 있으니까? 부스럭부스럭. 이불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깨어날 줄 모르는 것 같았다. 약간이지만 이 상황에서 난 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건 싫은데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이불에 가려진 정체불명의 사람이 나를 이라고 생각되자 갑작스레 민감해졌다. 그리고 여전히 잠든 척 가만히 있었다. 왜인지 몰라도 마냥 이렇게 있고 싶었다.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런 후 부스럭부스럭 갑작스레 이불이 들썩였다. 자세가 조금 불편한지 이불 속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느껴졌다. 난 잠자는 척하기 위해 눈을 감았다. 그때 이불 속 사람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슬쩍 눈을 떠서 그 사람을 보니 그는 바로 옆집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이 아닌가? 아, 저 사람이었구나. 그다지 친분은 없었지만 그래도 옆집이라서 그런지 얼굴을 익혀두곤 있었다. 아무튼 그는 방 중심으로 다가서며 나와 언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조그맣게 눈을 떠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어두웠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내 눈이 작았기에 실눈을 뜬 나의 눈은 거의 감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뭘 할 생각이지? 난 실눈을 뜬 채 남자를 주시했다. 그는 나와 언니를 바라보며 뭔가 고민하고 있었다. 그렇게 몇 초가 지났을까? 머리를 난잡하게 만들던 고민을 해결했는지 그가 갑작스레 언니가 잠들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것을 보며 난 크게 놀랐다. 설마 언니를. 그럼 지금까지 나와 언니를 바라본 것은 사람을 고르기 위함이었던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동안에 그 남자는 아까 전처럼 언니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었다. 그것을 보며 난 착잡한 심정을 느꼈다. 애석하지만 언니는 무척 잠이 많다. 일찍 자서 늦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이였고 또한 한 번 잠에 빠지면 무슨 수를 쓰던 간에 잘 깨어나지 않아서 나와 부모님들이 얘가 잘못됐나 하고 고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잠에서 깨어나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가까웠다. 원래 언니는 천성적으로 잠을 깊이 자기 때문이다. 어떡하지? 원래 정서상으로 보면 저 대학생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때려 패서 이 만행을 막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깊이 잠든 언니를 그런다는 생각에 묘한 기분이 들어서 왠지 지켜보고 싶었다. 지금 그의 행동에 대한 것에 화가 치밀었는데도 계속 지켜보고 싶다. 정말인지 모순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기도 했다. 언니의 이불 속이 매우 궁금했지만 지금의 난 잠자는 사람이었기에 호기심을 억눌렀다. 그리고 얼마쯤의 시간이 지났을까? 그 남자가 다시 바깥으로 나왔다. 그의 재빨리 눈을 감은 나 쥐묘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쓱쓱 남자가 도둑고양이처럼 걸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아까처럼 내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참을 수 없었다. 왠지 남자를 저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 자는 척을 하면서 그런 후 여기서 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둬서 남자의 침입을 허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베개 밑에 숨겨둔 전기 충격기를 꺼내 이 남자를 기절시킬까? 난 곧장 결정을 내렸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의 이성은 냉정했다. 그래서 단숨에 숫자 셋을 세고 손을 이불 밖으로 빼내 전기 충격기를 들고 남자를 기절시키기로 하였다. 바로 그때였다. 남자가 갑작스레 사라졌다. 의아한 생각으로 살며시 눈을 떠서 바라보니 남자는 이불 속 안에 그대로 있었다. 무슨 생각이지? 아까보다 더 큰 긴장감이 몰려왔다. 나의 얼굴은 금방 빨갛게 도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이고 딸 한 명을 키우며 사는 싱글맘입니다. 남편과는 10년 전 이혼했는데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었죠.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를 밝히지 않은 몇 박 며칠의 여행을 훌쩍 다녀오곤 했고, 다녀와서는 누구와 다녀왔는지 어딜 다녀왔는지 가타부타 말도 안 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좀 훌쩍 어디 혼자 다녀오고 싶을 때도 있는 거지. 너 왜 이렇게 매사 사람을 간섭하니? 유부남이 사나흘씩, 어떨 땐 일주일씩 목적지도 안 밝히고 혼자 여행 갔다 오는 게 정상이야? 혼자 출사여행 갔다 오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당신 가게 문도 닫고 여행 갈 만큼 사진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잖아. 이제부터 좋아졌어. 됐니? 당신 여자 생겼어? 그런 말 왜 안 나오나 했다 내가. 이런 말 안 나오게 생겼냐고. 툭 하면 말도 없이 사라져서 며칠씩 집을 비우는데 내가 이런 말 안 하게 생겼어? 그래, 여자 생겼어. 내 선에서 좀 만나다 정리하려 했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나도 거짓말하는 거 더는 못하겠다. 뭐라고? 지금 바람핀 거 이실직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딴 식이야? 그럼 뭐 바람 피웠다고 너한테 석고 되제라도 하길 바라니? 난 그 여자 사랑해. 그래도 가정 지켜보려고 너한테 말 안 하고 훌쩍 여행 간다는 식으로 그 여자 만났어.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나한테 하는 거야? 당신이 뭐라 생각해도 이제는 답이 없다. 남녀 관계라는 게 뻔하고 그 여자하고 사이에 불장난 끝나면 너랑 유이에게 돌아오려고 했어. 그런 더러운 얘기하면서 우리 유이 입에 담지 마. 당신은 아빠 자격도 이미 없는 사람이야. 네가 날 이해하고 용서할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그만 갈라서자. 당신이 용서해달라 애걸복걸해도 받아줄 생각 없어. 평생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집에서 당장 나가. 죽을 때까지 그년하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라고. 남편은 원래 소문난 애처가였습니다. 3년의 연애 시절을 거쳐 결혼한 후에도 외도나 불륜, 그런 쪽으로 제 속을 썩여본 적은 없는 사람이었죠. TV에 예쁜 탤런트가 나오거나 길거리에 젊고 예쁜 여자를 봐도 난 우리 마누라만큼 세상에서 예쁜 여자가 없다? 입에 발린 거짓말이라도 듣기는 좋네. 거짓말 아닌데? 내 품 안에 사랑하는 마누라처럼 예쁜 여자가 세상에 어딨다고. 그걸 모르는 세상 남자들이 다 바보다? 그런 말을 하며 꿀 떨어지는 눈으로 절 보는 사람이었기에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더욱 용서가 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사방이 어찌 그런 일을. 믿는 나무에 곰팡이 핀다더니 그 짝이 따로 없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어쩌겠어요. 그 사람하고 이혼하기로 했어요. 금호가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딨니? 2번, 3번도 아니고 딱 한 번이니 이번 한 번만 덮고 넘어가는 게 어때? 엄마, 바람을 2번, 3번 피울 때까지 용서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전 그런 짓은 못해요. 한 번 실수한 사람이 2번, 3번 실수는 못할까요? 금호가 세상 여자들 다 그리 산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유이 애비인 걸 어쩌겠어. 이제껏 살며 내게 못한 것도 아니고 남편만한 그늘이 어딨다고 그렇게 이혼하겠다고 날뛰니, 응? 엄마, 그늘이 싫으면 그 그늘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딴 여자랑 있는 거 상상돼서 같이 밥 먹고 한 이불 덮고 자는 거 더는 못해요. 전 친정엄마의 만류에도 남편과 이혼을 감행했고 현재까지 싱글맘으로 딸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까지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남편은 부자는 아니어도 롤스크린 업체를 운영하며 나름 부족하지 않게 저에게 생활비를 가져다주는 편이었죠.
따박따박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로 살다가 이혼 후 생업전선에 뛰어들려니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혼 후 밥벌이를 한다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심지어 택시 운전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제가 정착한 일은 네일샵이에요. 손재주가 좋은 편이었고 대학에서 실용미술을 전공하다 중퇴했는데 나름 그런 저의 감각이 네일샵 일과 잘 맞았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를 낀 상가 안에서 네일샵을 하는데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에요. 운영한 지 오래돼서 단골들도 많은 편인데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쌀가마에 쌀을 아끼려면 벌이를 늘릴 게 아니라 집안 식구수를 줄여야 한다고. 그만큼 나가는 돈이 많으면 돈을 벌기 어렵다는 말이라는데 요즘 제 처지가 딱 그렇습니다. 금호가 미안하구나. 이혼하고 혼자 사는 딸한테 도움은 못 될 망정 엄마 아빠가 쌍으로 암투병한다고 짐을 지워서. 금호가 아빠는 항암 치료 그만하고 싶다. 이미 살 만큼 살았는데 이 나이에 몇 년 더 살자고 항암 치료 부득부득 받는 것도 그렇고. 금호가 아버지 그런 소리 마세요. 기다 아니다 해도 당신은 우리 집 가장인데 당신이 치료를 받아야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금호가 엄마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아도 당신이 받아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 두 분 다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지금 암 환자들인데 치료 받으셔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우리 내외 한꺼번에 암투병을 하면서 너에게 부담을 주니 미안해서 하는 소리 아니니? 두 분 심정 알겠지만 저 도와주시는 길은 항암 치료 열심히 받아서 빨리 두 분 다 완치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다행히 말기도 아니고 수술이랑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예후가 좋다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말씀들을 하세요? 미안하다 금호가. 너 네일샵 하며 버는 돈 뻔한데 구멍난 바가지 마냥 늙은 부모 병원비로 그 돈 다 빠져나가고 있으니. 그런 소리 마세요 엄마. 돈 열심히 벌어서 독에 쌓아둘 것도 아니고 나이 든 부모님 병원비에도 쓰고 자식도 키우고 그러려고 돈 버는 거예요. 미안하고 고맙구나. 그런 말씀 마시래도요. 친정 부모님 두 분이 연이어 암 선고를 받는 바람에 병원비가 사실 많이 듭니다. 밑으로 남동생이 한 명 있지만 PC방이다 치킨집이다 사업을 연이어 말아먹고 고전 중이라 부모님 병원비를 올고지 제가 감당하고 있는 편이지요. 게다가 저희 딸이 발레리나 지망생입니다. 아직 중학생이지만 어려서부터 무용의 두각을 나타냈고 예중을 다니면서 발레를 전공하고 있어요. 음악이니 무용, 이런 예술 쪽이 아이들 지원에 돈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토슈즈 한 켤레만 해도 몇만 원씩 하는데 연습량이 많아서 자주 갈아줘야 하죠. 콩쿠르를 앞두고서는 개인 레슨에 의상비까지. 또 장래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 돈까지 마련할 생각을 하면 앞길이 캄캄한 게 사실이죠. 아이 아빠에게 다달이 딸아이 양육비를 받고는 있지만 제 자존심상 추가로 들어가는 아이 레슨비나 의상비 따위를 말하지 못하는 편이라 솔직히 제 부담만 가중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금호가 유이 무용하는데 그리 돈이 많이 드는데 유이 아빠에게 양육비 좀 올려달라고 하지 그러니? 바람나 이혼해서 그 인간한테 유이 보여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아쉬운 소리 솔직히 하기 싫다. 부모님 병원비로 네 허리가 휘면서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내가 옆에서 보고 답답해서 그런다. 그러게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이러고 사네.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정말 양육비라도 좀 올려서 받아. 네가 사치하는 데 쓰는 생활비도 아니고 시딸 교육비라는데 더 주지 않겠니?
유희 아빠가 맹탕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글쎄, 딴 여자랑 살림 차려 살면서 돈이 2배로 들지 않겠니? 그런 거면 유희 양육비 네가 더 받아내야지. 유희 아빠 돈이 그런 데 들어가는 거보다 유희한테 들어가게 해야지. 안 그래? 네 말도 일리는 있다. 그런데 솔직히 난 능력만 되면 그 인간한테 이런 한 푼 받고 싶지 않아. 유희 보는 거, 면접 교섭권도 법원 명령 아니었으면 난 절대 허락 안 했을 거야. 암튼 방금 후 네 성격 꼬장꼬장한 건 한번 알아줘야 돼. 난 그 인간이 유희 아빠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야. 유희가 하도 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보게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요, 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전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 외도를 저지르고 그걸 뻔뻔하게 고백하며 갈라서자고 통보했던 그 뻔뻔함. 전 아직도 남편의 과오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화가 나고 마음이 갑갑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적인 문제들이 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어요. 누나, 지금 바빠? 준석이니가 웬일이냐? 누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누나, 다름이 아니라 나 돈 좀 꿔줄 수 있어? 냅다 전화해서 누나한테 돈을 꺼달라니. 너 또 무슨 사고 쳤니? 누가 들으면 뭐 나는 맨날 사고나 치고 다니는 놈인 줄 알겠다. 네가 그럼 계속 사고 치고 다녔지? 뭐 돈 벌고 다녔어? 잔소리는 좀 그만하고. 나 운전하다 실수로 급발진을 했는데 사람을 쳤어. 합의금 당장 안 해주면 구치소 가게 생겼다고. 진짜. 너 혹시 음주운전 뭐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친구 차 잠깐 빌려서 몰고 나갔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만. 정말 돌겠다. 엄마 아빠 병원비로 내가 허리에 있는 거 알면서 이런 상황에 꼭 사고를 쳐야 하니? 누나 진짜 미안해.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나 살려주라. 응? 나 구치소 들어가면 지금 겨우 들어간 직장 잘린다고. 나 다니는 회사가 어떤 데인 줄 누나도 알잖아. 너 PC방 말아먹으며 진 빚은 열심히 갚는 중이니? 누나, 내가 그거 해결하느라 지금 합의금이 없어서 그래. 나 지금 직장은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누나한테 이번에 도움받은 돈 꼭 갚을게. 부탁이야, 누나. 제발 나 좀 살려줘. 남동생까지 사고를 쳐서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내야 했고 전 또다시 빚을 져서 그 합의금을 해결했습니다. 반 사장님, 요즘 잘 지내셔? 사장님께서 매장에는 어쩐 일이세요? 한 30분 전부터 근처에 왔었는데 아까 매장에 손님이 있길래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오는 길이야.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이면 우리 재계약하는 기간인 거 자기도 알지? 네, 알고 있어요. 그동안은 내가 반 사장님에 대한 의리로 월세며 권리금 그런 거 하나도 안 올리고 그대로 와준 거 자기도 인정하지?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말인데 이번 재계약할 때는 월세랑 권리금을 좀 올려줘야겠어. 얼마나 인상을 원하세요? 많이는 아니고 한 10% 정도? 그간 자기가 10년 가까이 여기서 장사하면서 내가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 제안 받아줬음에. 네, 그런데 좀 갑작스러워서. 듣자 하니까 뭐 단골도 많고 장사도 잘 된다면서 그래? 네, 장사는 잘 되는데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빡빡해서요.
사장님, 더도 말고 딱 1년만 있다가 인상하시면 안 될까요? 어머, 반 사장 말하는 것 좀 봐. 여태 권리금이니 월세 하나도 안 올리고 장사하게 해줬음. 이번에는 내가 말한 대로 해줘야 인지상정 아니야? 나만큼 착한 건물주도 일대 잘 없어. 자기 그거 알잖아. 네, 알죠. 덕분에 제가 그간 장사 잘했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 말이 왜 나와? 자기 여기서 장사한 지 10년 다 돼가는데 월세랑 권리금 오를 때도 됐어. 그간 쌓아온 단골들만 해도 몇 명일 건데. 자기도 손해보는 장사 아니잖아. 알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인상하는 걸로 하죠. 보름쯤 있다 계약서 다시 쓰는 걸로 해. 나 간다. 네, 들어가세요, 사장님. 남동생 때문에 사채비까지 진 상황에서 네일샵 권리금에 월세까지 인상하라니 숨이 갑갑하게 목이 죄어오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혼자 머리가 아픈 찰나 딸아이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점심을 너무 급하게 먹어서 그런가? 엄마, 나 저번에 나갔던 콩쿨에서 1등 했어. 정말이야? 우리 유이 이제 예고 합격은 문제 없겠네? 예고 합격이야 뭐. 원래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아유, 그런가? 우리 딸 유명한 발레리나 되는 거 이제 시간 문제인가? 아니,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엄마, 그런데 저번 콩쿨 입상자들 대상으로 기념 공연을 한대요. 1등부터 3등까지는 땡땡 전당에서 동무대 서게 해준다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하니. 땡땡 전당이면 아무나 서기도 힘든 무대인데 당연히 나가서 우리 딸 실력 발휘해야지. 그건 나도 아는데 다시 안무 짜고 의상 준비하려면 또 돈이 드니까. 유이야, 걱정 마. 그런 중요한 무대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나가야지.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병원비에 삼촌까지 사고 쳐서 엄마 돈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아빠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아빠한테? 콩쿨에서 1등한 건 말씀드렸니? 아직인데 전화해서 말씀드리려고요. 그래, 이번엔 네 아빠 도움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전화해서 1등 했다고 하고 무대 서는 것도 네 선에서 말씀드려봐. 예전 같았으면 딸아이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저인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런 자존심을 차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 차린다고 딸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를 날리게 할 생각도 없었고요. 돈 걱정으로 하루하루 시름이 깊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일샵 정리를 끝내고 가게를 닫으려는데 가게 입구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영업이 끝났어요. 이런 말을 하며 가게 입구를 돌아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 후 거의 만날 일이 없었던 전 남편이 네일샵 안에 들어와 서 있더군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전 뾰족한 말로 남편을 맞았습니다. 유이한테 들었는데 너 요즘 사는 게 많이 힘들다면서? 치, 남남이 된 마당에 그런 게 다 무슨 상관이야? 여유롭진 않아도 나는 나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신경 꺼. 넌 그 와중에도 그 잘난 자존심이 우선이니? 뭐? 잘난 자존심? 말 한 번 우습게 한다? 누구 때문에 내가 자존심 바닥에 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그래, 내가 말이 혼나왔다. 난 평생 너에게 죄인이야. 이 말은 진심이다. 뒤늦게 석고대죄라도 하려고 찾아왔어? 버스 떠난 지 오래고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 과거사 끄집어낼 생각이면
이만 돌아가. 전 차갑게 말하며 네일샵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너에게 용건이 있어서 왔어. 무슨 용건? 빨리 말하고 좀 나가줄래? 난 아직도 당신 얼굴 보는 거 그리 편하지 않다. 그 성질머리 하나는 여전하구나. 하긴 그래야 방금옥답지. 안 그래? 헛소리 그만하고 용건이나 말하라고. 오늘 여기 찾아온 용건은 2가지야. 하나는 유이 양육비에 관한 건데 앞으로 유이 공부에 들어가는 돈 일체는 내가 부담해. 그간 사업이 좀 쉽지 않은 시기가 있었고 네가 자세히 말은 안 해서 유이 레슨비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어. 다른 용건은 일단 이 통장부터 받아라. 이게 무슨 통장인데? 전 남편이 건네준 통장을 열어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 안에는 10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거든요.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이런 통장을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뭐 로또라도 맞았어? 그렇다는들 나한테 당첨금 나눠줄 사이는 아니잖아. 네 분이 그렇게 해서 불린다면 마음껏 비아냥거려. 그리고 너 요새 힘들다며 그 통장에 10억 너 다 줄 테니까 오늘 나만 따라와줘. 아무것도 묻지 말고. 뒤늦은 위자료라도 챙겨주는 거야? 그건 네 마음대로 생각해. 요즘 여유 없다면서 당신 여기저기 돈 필요한 데 많잖아. 아니면 가지고 있다 유이 시집 보낼 때 쓰든가. 그건 당신 알아서 해. 막무가내로 제 손을 끌고 어디론가 향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가다 보니 눈에 익은 동네로 접어드는 남편의 차였습니다. 남편은 차를 몰고 다름 아닌 과거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시댁으로 향하는 겁니다. 10억 든 통장 대뜸 주더니 지금 당신 집으로 날 데려가는 거야? 통장도 줬으니 제발 한 번만 나 하자는 대로 해줘. 부탁이다. 뭔가를 더 따지기에 남편의 표정은 비장하고 간절한 데가 있더군요. 그래, 대체 무슨 일로 날 예전에 살던 시댁으로 데리고 가나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전 잠자코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도착한 시댁에 들어가 안방문을 연 순간 저는 기아말 광경에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댁 안방문을 열자마자 목 놓아 울었냐고요? 사실은요, 저희 시어머니가 9년 전쯤 돌아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남편과 아예 얼굴을 안 보고 살던 시절, 그때 저는 오기와 분노로 딸아이의 면접 교섭권도 허락하지 않던 때였죠. 그 즈음에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걸로 전 알고 있었는데 분명 돌아가셨다 들은 시어머니께서 신당으로 꾸며놓은 안방 안에서 동자무당 복장을 하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머님께서 왜... 유이애미야, 네가 어떻게... 화들짝 놀란 시어머니 표정을 보아하니 저의 방문을 모르고 계셨던 게 분명해 보이더군요. 사실 결혼 전에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쭉 한 집에 모시고 살았고 그러면서도 아무 트러블 없이 화기애애한 고부관계를 유지했던 저와 시어머니였죠. 그런 시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버젓이 살아 신당으로 차린 안방에서 무당복장을 하고 있자 전 서러움에 목 놓아 울었던 겁니다. 어머님이 전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미안하다 유이애미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것 말고는 유이아범을 살릴 방법이 없어서. 알록달록한 화장에 동자 한복을 입고 한 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화려한 장식에 방울을 쥐고 있는 시어머니가
너무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러셔도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유이에게도 너에게도 이게 최선이라 생각했다. 내가 무당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 시선도 있고 너와 유이에게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죽인 대역죄도 아닌데 왜 살아계신 걸 숨기세요? 무당이 된 게 무슨 그리 죽을 잘못이라고요. 넌 어려서부터 집안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잖니. 네가 도저히 이해를 하고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유이 장례를 생각해서라도 이게 옳은 선택이라 판단이 들었고, 동자복장을 한 시어머니를 와락 끌어안고 저는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흐느끼는 저를 껴안고 시어머니께서도 서럽게 펑펑 눈물을 흘리기는 마찬가지였죠. 이렇게라도 억지로 당신을 여기 데려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았어. 유이 아범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는 모든 진실을 유이 어멈에게 털어놓아도 될 것 같구나. 아니 어머님, 모든 진실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무당되신 거 그거 말고 또 제가 알아야 할 사실이 더 있기라도 하단 말씀이세요? 내가 무당이 된 건 사실 유이 아범 때문이었다. 이 사람 때문이라니 그건 또 무슨... 영문을 몰라 저는 시어머니와 전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마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꺼지듯 한숨을 내쉰 남편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의 입을 통해 알게 된 10년 전의 진실은 너무나 놀랍고 기구해서 제가 충격으로 몸이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저 아무래도 신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얼마 전에 몸 안 좋다고 건강검진 다녀온 녀석이 갑자기 똥단지 같은 소리냐? 이유도 없이 몸살 기운에 열이 나서 약 먹고 응급실 가서 수액까지 맞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원인 없는 감기도 암 증상일 수 있다고 해서 정밀검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신병이라니. 그런 흉측한 소리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아라. 엄마, 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유이 애미도 네가 신병 걸린 사실을 아니? 그 사람 성격 알잖아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인데 나 죽었으면 죽었지 유이 엄마한테는 말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네 아내잖니. 알 건 알아야. 엄마, 제가 정말 신병이고 신내림 받아야 하는 운명이라면 더더욱 그 사람한테 말 못해요. 오재철아, 응? 너 어쩌다가... 저도 아니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 전 아무리 봐도 신병이 맞아요. 며칠 전에 어머니가 무당한다는 친구 규식이 있잖아요. 규식이 어머니까지 만나고 온 거니? 네, 하도 답답하고 겁이 나서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가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큰 신에 씌었다고. 내린 거 빨리 받아야지. 안 그럼 사달라겠다고요. 아유, 어제처라. 내 아들. 어쩌다가 멀쩡한 내 아들한테 이런 병고가. 알고 보니까요. 10년 전 남편은 바람이 나서 집을 자꾸 비운 것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신병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전국 방방곡곡 유명하다는 무당집을 다 찾아다녔어. 그래서
나한테 말도 없이 며칠씩 혼자 여행을 다녔던 거야? 그때는 너무 막막하고 아무 길도 안 보여서 그렇다고 신내림 받고 무당의 길을 걸을 자신은 도무지 생기지 않고 그냥 죽어버릴까 생각도 여러 번 들었지만 어린 유이랑 당신, 어머니까지 생각하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나한테는 이런 방금 말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있어? 당신이 날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 평소 당신은 점집이라면 기겁하는 사람이고 뼛속까지 크리스천인데 그런 당신에게 내가 신병에 걸렸다고 말한다는 게 당신 그때 불면증이라면서 자꾸 잠에서 깨고 밖에 나가 혼자 산책하다 들어온 것도 그럼 내린굿 받아야 한다는데 그거 자꾸 미루면서 있다 보니까 신병 증세는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어. 집에 있으면 밤에 자다가도 깨서 거실 한가운데서 자꾸 너를 뛰듯 혼자서 뛰는 나 자신을. 당신에게 걸릴까봐 겁은 나는데 내 스스로 내 몸이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밖에 나갔다 들어왔던 거야.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내게 말을 안 했어? 유이애미야, 나도 나서서 말하지 말자고 했다. 그러니 제철이 타박은 이제 그만하렴. 어머님, 그런데 신병에 걸렸던 건 이 사람이라면서 왜 어머니께서 무당이 되신 건데요? 네? 그게 제철이가 신병 증세가 날로 심해지니까 내가 한날은 아주 용한 무당을 수소문해서 제철이를 데리고 찾아갔었다. 스리스리 마스리 사바사바 이런 신이 들려도 보통 큰 신이 들린 게 아니네 그려.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결혼해서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이런 사달이 났어요. 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무당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요. 잠깐만 있어봐. 장군님이 조용하라고 하신다. 신병으로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져가는 남편을 데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 남은 동아줄을 잡는 심경으로 큰 무당의 집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 무슨 방법이란 말씀이세요? 네 아들 박수무당 면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오. 선생님, 제발 그게 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게 뭐든 우리 아들 살리는 길이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신내림 안 받는 방법이 정말 있다는 말씀이세요? 병원을 가봐도 안수기도를 받아도 정말 별의별 방법을 써봐도 아무 효과가 없이 점점 신병만 심해지고 있습니다. 둘 다 그만 울고 내 말 똑바로 듣게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줄이 숨겨져 있다 나타난 게야. 그 줄이 아들 앞에 떨어진 거고. 제발이지. 그 줄 피할 방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미 내린 줄을 거둘 방법은 세상 천지 그 어디에도 없네. 단 자네 아들이 줄을 피할 방법은 있어. 그게 뭡니까? 우리 아들만 신내림 피할 수 있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네가 신을 받으면 돼. 어찌 보면 자네 집안 줄을 거두는 방법이 그거기도 함세. 자네가 신을 받아 무당이 되고 무당하다 죽으면 그 줄이 약해져 자손 가운데 나비처럼 헐헐 뛰는 직업이 하나 나오면 그 줄이 도망을 간다는구만. 제가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면 저희 아들이 무사하단 말씀이십니까? 내 말 허투루 들었나? 장군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반문을 하는 게야? 아유, 알겠습니다.
저희 아들만 멀쩡히 지낼 수 있다면 저 신내림 받겠습니다.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가 왜 저 대신 신내림을 받는단 말씀이세요? 이분 하시는 말 너도 똑똑히 들었잖니. 내가 신내림을 받으면 우리 집에 내린 줄이 약해지고 넌 무당 운명 피할 수 있다는 말 못 들었어? 엄마,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제철아, 내 자식 신내림 받아 박수무당 되는 꼴 보느니 차라리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낫다. 난 어차피 늙었고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니. 나 사는 동안 무당하다 죽으면 우리 집에 줄이 약해지고 나비처럼 뛰는 직업? 그거 하나만 나오면 우리 집이 무사하다잖아.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엄마.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때 다른 여러 용하다는 점집을 더 찾아가 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한결같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철이 대신 내가 신을 받아 무당이 되었다. 무당이 되고 나서는 주변 아는 사람들과 다 연락을 끊었고 너랑 유이가 무당 며느리 내 손녀네 이런 말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너랑 제철이가 갈라서고 차라리 날 죽은 사람으로 하기로 유이 아범과 말을 맞췄던 거다. 어머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님... 지난 과거 일을 전해 들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럽게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아이 아빠와 가족들을 위해 스스로 험한 길을 택하신 시어머니의 심정이 이해 안 가는 바가 아니었기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유이는 그렇게 할머니를 좋아했는데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얼마나 슬퍼했는데요. 무당 할머니보다는 차라리 저 하늘에 있어서 보고 싶은 할머니로 남는 것이 낫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당신이랑 이혼 결심한 건 어머니가 신내림 받기로 결정된 직후였어. 그럼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이혼하겠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그런 거짓말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 내가 그때 말도 없이 며칠씩 집을 비우니까 하필 또 당신은 나를 여자가 생긴 남편으로 오해를 해서 그럴 거면 차라리 그렇게 이혼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할 거짓말이 있고 해선 안 되는 거짓말이 있지. 어떡해. 미안하다 유이 엄마.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그거 말고는 다른 아무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 유이 아빠, 어머님, 대체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셋이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저와 딸아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런 모진 시간을 올고지 둘이서 견뎌온 시어머니와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더군요. 이제라도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 우리 이제 다시 다 되돌려요, 어머님. 그리고 유이 아빠.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무당 시어머니를 너 설마 받아들이겠다는 거냐? 어머님 여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밖에 없어요. 그 가족이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건데 나 몰라라 하며 살 자신도 없고요. 그래도 유이 장래를 생각하면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그건 유이 운명이에요, 어머님. 세상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직업이라고 가족이 등을 돌리는 건 그건 너무 야박하죠. 그래도 무당 집안 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그래, 우리 다른 것 말고 유이 장래만을 생각하자. 나야 나이도 먹었고 이미 다 산 목숨인데
안타까울 것도 서운할 것도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함께 손가락질 받고 비를 맞아도 함께 맞아야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유예미야? 여보.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고 우리 유이가 더 충격받고 마음 아프고 후회되는 것보다 전 뭐가 됐든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쪽을 택하겠어요. 알고 보니까요. 최근 들어 시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셨습니다. 엄마 건강이 좋으신 것도 아니고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유이는 몰라도 당신에겐 더 늦기 전에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잘했어요. 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모든 사실을 숨기려고 했어? 영원히 그냥 무덤까지 묻어가려고 했어. 그렇게 사는 게 당신과 유이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 생각했으니까. 가족끼리 폐를 끼친다 안 끼친다 그런 말이 어딨어. 나로 인해 우리 가족이 풍비박산 났던 게 사실이잖아. 그리고 여전히 내가 모든 걸 밝힌 게 잘한 짓인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내린 굿을 받으면 우리 집에 내린 줄이 연해진다고는 했지만 아예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나중에라도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다시 신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유이 아빠,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뭘? 당신이 외도해서 나와 유이를 떠났던 게 아닌 이상 다른 어떤 이유도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순 없어. 당신이 다시 무병이 와서 내린 굿을 받는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내 남편이고 유이 아빠야. 여보, 난 당신이 날 이렇게까지 감당해 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바보라는 거야. 나한텐 당신하고 유이만큼 세상에서 소중한 건 없어. 여보, 정말 고맙다. 그런데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다면서 어디가 얼마나 안 좋으신 거야? 엄마 폐암 말기래. 매일 아침마다 신당에 향 피워놓고 절하고 기도하고 그래서인지 담배 한 갭이 안 피우는 분이 폐암 선고라니. 지금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고민이 많다. 완치 가능성은 전혀 없대? 병원에서는 수술도 불구하고 그냥 남은 시간 가족과 보내란 말만 하더라. 그래도 입원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싫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시네. 남편 말 맞다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도리란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아무리 예후를 안 좋게 보더라도 할 수 있는 치료를 그래도 다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아서라, 이 나이까지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어. 내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라는 게 호전을 기대해서 하는 치료도 아니고 그저 연명 수준의 치료인데 몸 괴롭고 시간 낭비해서 뭐하니? 그래도 어머님, 자식된 입장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너희 심정이야 내가 모를 바 아니다만 내 의견도 존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구나. 고통스럽게 삭막한 병원에서 연명치료하며 떠나기보단 한 시간을 보내도 가족들과 집에서 남은 시간 보내다 떠나고 싶구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모든 진실을 저에게 커밍아웃한 뒤 딸아이에게도 할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죠. 딸아이는 펑펑 울면서 할머니, 아무리 그런 이유가 있었다지만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한 건 정말 너무하셨어요. 할머니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우는 딸이었습니다. 유이야, 무당 할머니가 부끄럽지 않으냐?
할머니가 무당이면 어떻고 거지면 어때요. 뭐가 됐든 할머니가 제 할머니인 건 변함이 없는걸요. 할머니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셔서 저는 너무 좋아요. 아유, 착한 애 새끼. 딸아이는 할머니가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슬퍼했지만 그래도 살아생전 할머니를 재회할 수 있음이 너무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그 엄마의 그 딸이네. 엄마랑 유이 너에게 폐가 될 거라고 생각한 아빠랑 할머니가 괜히 부끄러워질 지경이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딸이 다 같이 지내는 집에서 한 계절 정도를 투병하다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내 대에서 줄이 끊어지길 바라며 지난 10년을 무당으로 살았는데 그 수건이 부디 이뤄지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기도를 안 빠뜨리고 있단다. 어머님, 그만큼 유이 아빠랑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면 됐어요. 어머님께서 대신 유이 아빠 길 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걸요. 조건에 상관없이 나와 유이 아빠를 다시 받아주어서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제발 그런 말씀은 그만하세요. 죽어서도 신령님들께 돌아다니며 내가 부탁하련다. 남은 자손들에게는 부디 줄을 거두어 달라고 말이다. 명심해. 자손 한 명이 나비처럼 뛰는 직업만 가지면 무탈할 거라고 했어.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고 남편과 저 딸아이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남편이 저를 찾아오면서 건네주었던 10억은 알고 보니까 모두 시어머니께서 무당일을 하시며 번 돈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버셨다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그 돈의 30%는 내가 일하며 모은 돈이야. 70%는 엄마가 신내림 받고 나서 벌게 되진 돈이고. 어머님, 엄청 용한 무당이셨나 봐? 명엄하기로 소문도 나고 또 엄마 굿이 효험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버신 돈을 하나도 허투루 안 쓰고 모으셨어. 나중에라도 사실을 말하고 당신하고 유이한테 줄 거라면서. 어머님은 참 끝까지. 자식들 생각하며 끝까지 희생하는 삶만 살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남편과 재결합하고 시어머니가 투병하시는 동안 친정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당하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지만 그쪽 일은 대대손손 유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너 혹시라도 유이가 그쪽 길을 가면 어쩌려고 그러니? 엄마, 그렇다고 버젓이 살아있는 할머니 아빠가 있는데 그 천륜을 끊고 살 순 없잖아요. 엄마도 걱정이 되어서 그런다. 저도 엄마 못지않게 걱정은 많이 돼요. 그렇지만 어째요? 가족인데 피할 수 없는 운명 또한 같이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네 시어머니 말 맞다나 네 시어머니 떼에서 줄이라는 게 끊어져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어머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고 어머님이 그걸 위해 몸소 내린굿까지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엄마 나비처럼 뛰는 직업을 자손이 가지면 괜찮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유이가 발레리나가 꿈이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구나. 나비처럼 폴짝폴짝 뛰는 직업에 발레리나만한 것도 없지. 유이가 그걸 알고 발레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신점을 들은 걸 보면 다 정해진 운명 같기도 해요. 저도 매일 하루도 안 빼먹고 기도드리고 있으니 유이나 유이 아빠나 다 무사하고 괜찮을 거예요. 엄마 아빠도 매일 기도드리마. 너희 가족 무탈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말이야.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재결합 이후 저는 매일매일을 기도드리는 심정으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내일이면
남편과 재결합한 지도 어언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남편과 그 사건으로 오해만 잔뜩 한 채 이혼하고 10년을 따로 살다가 다시 재결합해 산 시간이 다시 10년. 세월 앞에 장사 없다지만 지난 시간이 저희 가족에게 결코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는 남편에게 전과 같은 모병이 찾아올까봐 두려운 생각이 드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를 더 열심히 드리고 봉사활동도 부지런히 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냈죠. 남편은 원래 하던 롤스크린 사업에 매진했고 매출이 좋아지며 다달이 수입의 30%를 기부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나비처럼 폴짝폴짝 뛰는 직업 발레리나. 그 발레리나를 꿈꿨던 저희 딸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희 딸은 예고를 졸업하고 졸업하는 그해 운 좋게 국제 콩쿨에서 입상을 하는 바람에 바로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유명 발레 학교에서 수학하다 국제적인 명성의 발레단 단원으로 입단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무용수 승급 시험에 합격해 다음 분기부터는 솔로이스트로 활약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비행기표 보내드린 거 잘 받았죠? 표값이 얼만데 그걸 네가 끊니? 엄마 아빠가 끊어서 간다니까. 아무튼 고집은. 제가 동무로 춤추는 공연 처음으로 보러 오시는 건데 제가 끊어드려야죠, 엄마는. 중요한 공연 앞두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컨디션 관리 잘하고, 알았지? 네, 엄마. 저는 걱정 마세요. 그럼 공항에서 봬요? 공항에는 나올 거 없어. 1시간이라도 더 쉬고 있든가 연습을 하든가 해라. 참. 엄마, 내가 알아서 해요. 그때 봬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남편이나 저나 딸의 공연 날만을 기다리는 요즘입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텐데 저희 곁에 안 계시다는 게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요즘이지요. 어머니 말씀처럼 유이는 나비처럼 폴짝폴짝 춤추는 발레리나가 되었어요. 유럽서도 유명한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당당하게 무대에 오르게 되었네요. 모두가 다 어머님의 지극한 희생과 사랑, 헌신이 있었기에 저희 가족 모두 지금 이 행복한 일상과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곳에서도 저희 사는 모습 잘 보고 계시죠? 앞으로도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가족의 끈의 손을 놓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부디 평안한 행복이 가득하시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